여러분 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입니다. 아내가 중고거래 사이트를 보다가 어라? 요거 나랑 똑같은 가방이네? 혹시나 해서 봤더니 가방이 없습니다. 여보 도둑 맞았나 봐. 그랬더니 남편 왈 그거 내가 팔려고 내놨어. 하고 다니지도 않더만.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랍니다. 그때마다 남편은 아껴야 잘 살지 라고 하는데 아내는 잘 사는 건 둘째치고 그냥 살기가 싫어졌답니다. 이 남자랑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9월 16일 화요일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60초 후에 알려보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도 정신이 없지만 요즘 전 세계도 바삐 돌아가고 있는데요. 첫 번째 가볼 나라는 어딜까요? 안진용 기자님. 한국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 씨가 미국 국적을, 이중 국적을 포기하고 군입대한다. 그것도 장교로 복무한다. 이 소식 저희가 전해드렸었죠. 근데 어제 입대했습니다. 만 24세인데 어제 경남 찬원시 진해기지 사령부를 통해서 입대했습니다. 해군 통역장교로 복무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 복무 기간입니다. 통상으로 육군 현역병이 18개월 복무하는데 이번에 이제 군복무에 들어가면은요. 훈련 기간 포함해서 무려 39개월 동안 복무를 하게 됩니다. 입대 현장도 많이들 궁금해하시는데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과 여동생 원주 씨가 동행했고요. 지금은 이혼한 사이인데 부친 이재용 회장도 참석 여부가 굉장히 많은 관심을 모았는데 업무상 일정으로 배웅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니 근데 일단은 사진만 공개됐지만 와 대박 사건. 일단은 진짜 잘생기기도 했지만 늠름하고 건장한 진짜 대한민국 이 건장한 아들이다. 대한민국 아들이다. 막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짜. 네, 거기다가 이제 나라를 지키겠다라고 해서 자원 입대했다고 하니까 더 잘생겨 보이는데요. 어제 이지호 씨와 함께 이 입영한 해군 학사 사관 후보생 139기는요. 총 84명입니다. 그 남자가 63명, 그리고 여자가 21명인데요. 이 후보생들은 어제 가족들과 함께 생활관, 그리고 훈련 장소들을 함께 둘러본 뒤에 입영식을 하고 이제 가족들과 작별 인사를 했는데요. 이지호 씨를 보면요. 살짝 슬픈 표정이 있어요. 아무래도 가족들과 헤어지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렇게 가족들과 거수 격려하는 모습도 어제 포착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24살, 물론 이제 더 젊은 나이에 더 어린 나이에 이제 군대 현역 가시는 분들 이제 많지만 부지기수지만 그래도 24살이면 아직도 부모품, 가정품이 그리울 나이일 수 있잖아요. 근데 24살에 어쨌든 대한민국의 건강한 또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간다는 하니까 또 늠름하게 잘 마치고 또 많은 분들이 응원하고 기다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느 나라 가볼까요? 하재근 평론가님. 이번엔 미국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이게 참 기술이라면 기술인데 무모해 보이기도 하고 위험해 보이기도 하는 그러한 일을 누군가 선보였습니다. 어떤 일인지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기술이면 기술인데 거꾸로 매달린 한 남성이 무언가를 입에 앙 물고 들어올리기 시작하는데 그 아래로 보이는 건 놀랍게도 사람들입니다. 치아로만 성인 3명을 들어올린 채 10초를 버텨냈다는데요. 기네스 세계 신기록을 세우기 위한 도전이었다지만 보기만 해도 아찔한 게 절대로 따라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보는 동안 벌써 제 치아가 막 흔들리는 것 같은 막 그런 착각이 들 정도인데 진짜 전현현 평론가님, 하재근 평론가님 말씀처럼 이거 진짜 일반인들 함부로 따라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이런 방송 보고 어린이 여러분 절대로 따라해서는 안 됩니다. 이 남성 미국인이고요. 마이클 라디프로 씨인데 잘 보시면 3명이나 저렇게 들어올렸어요. 남성 1명, 여성 2명, 치아로만 185.8kg을 들어올린 것이고요. 10초가량 건졌습니다. 거꾸로 매어서 잘 보시면 보형물 놓고 치아 힘으로 끌어올린 건데 저거 일반인이 따라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이분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한 건 아니고요. 평소에 턱 근육을 강화하는 훈련, 그리고 목을 안정화시키는 훈련,
거꾸로 매달려서 중심 근육, 그러니까 코어 근육이라고 하죠. 이것을 강화시키는 훈련을 꾸준히 해왔었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관중들이 이 장면 보고 굉장히 환호를 했죠. 네. 또 저 퍼포먼스를 지난 5월 30일 대만에서 하면서 기네스 세계 신기록도 세웠습니다. 그런데 네. 사실 저거 보면서 와 멋있다, 대단하다, 네. 엄두도 못 낼 기록이라고 환호하는 여론도 있지만 정말 저러다가 전체 틀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그러니까요.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분은 고도의 훈련, 체계적인 훈련을 거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시청하시는 분이나 특히 젊은 분들 나도 한 근육해! 이렇게 그렇다고 무모하게 따라해서는 절대 안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기록에 도전하는 저분의 정신만큼은 높이 사야 될 것 같아요. 또 어느 나라 가볼까요? 박성배 변호사님. 스페인으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하이힐 하면 여러 가지 이미지가 떠오르실 텐데 멋내기나 패션, 무대의 퍼포먼스 같은 이미지가 떠오르실 겁니다. 와. 그런데 스페인의 어떤 남성은 이 하이힐을 전혀 다른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다는데 심지어 하이힐로 기록까지 세웠다고 합니다. 무슨 일인지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하이힐로 뭐 어떤 기록을 세우죠? 파란색 하이힐을 신은 남성 힘차게 달려갑니다. 어머머. 걷기도 버거울 높은 굽인데 심지어 뒤로 뛰고 있죠. 그런데 이 도전 그냥 장난이 아닙니다. 세계 기록에 도전하기 위한 진지한 시도였다고 합니다. 아니 이런 것도 기록이 있느냐는 것도 놀랍지만 혹시 시청하시는 분 중에 박주희 변호사님 헤헤이 제가 화면 거꾸로 돌렸네 거꾸로 그런 분도 계실까요 혹시? 아닙니다. 이 남성 진짜 7cm 힐을 신고 뒤로 달려서 100m를 달린 건데요. 우와. 그렇게 세운 기록이 16.55초라고 합니다. 어머나. 근데 이 남성이요. 이 힐을 신고 뒤로 달리는 이 기록이 처음은 아니라고 합니다. 어허. 2014년에도 같은 도전을 했는데 그때보다 사실은 3.5초를 이번에 단축을 시킨 거라고 하는데요. 네. 근데 이 남성이 이런 이색적인 도전을 하는 게 처음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예전에 어떤 도전을 했냐면 남학신을 신고 400m를 달리는 도전도 했고요. 와. 오리발을 신고 달리는 것도 했고요. 그 당규 큐대에다가 이 균형을 맞춰 달리는 시도도 했다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80개 정도의 이색적인 기록을 이제 도전을 했는데 이 남성 굉장한 이 취미이자 특기가 이 도전인 것 같습니다. 야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기네스 도전에는 종목이 제한이 없구나. 기록 도전에 제한이 없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어서 나도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분들은 고도의 훈련, 체계적인 훈련 정말 거치신 분들 왜냐하면 하이힐 신고 뒤로 앞으로 걸어도 자칫 잘못하면 발목 삐끗하는데 뒤로 걷다간 정말 발목 다칠 수 있으니까 정말 저분들은 훈련 받으신 분이라는 거 또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또 경악스러운 일이 자꾸 일어나는 걸까요? 하재근 평론가님 세상에. 예, 지난 14일에 울산 울주군에서 발생한 사건인데 네. 그 경사진 도로변에 주차장이 있거든요. 근데 그 주차장에 한 운전자가 차를 세우고 내린 직후에 순식간에 끔찍한 사고가 벌어지고 말았는데 어떠한 사고였는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세상에. 당시에 주차된 차량에서 네. 운전자가 내립니다. 네. 그런데 멈춰 있어야 할 주차된 차량이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안 돼. 간발의 차이로 차량 2대가 이를 피했지만 이미 내리막길에 가속이 붙은 차량은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고, 안 결국 돼. 쭉 미끄러져 내려간 차량은 어디가? 도로가 평사기에 앉아있던 70대 부부와 노점상을 어머나. 그대로 덮치고 말았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어떻게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지금 영상만 봐도 여러분들도 지금 놀라셨을 거 아니에요. 당시에 저 사고 상황을 목격하신 분 얘기 먼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이 돼서 손님이 많았는데 근데 갑자기 흰차가 막 쎄오더라고요. 근데 큰 소리가 나더니만 펑 저기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쫓아갔거든요. 그랬더니 거기 평상이 하나 있었는데 평상이 날아가가지고 저기 있고 할머니 쓰러져 계시고 한 분이 누워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얼른 제가 119에 신고를 했죠. 아비규환했어요 어제 진짜. 너무너무 처참한 광경이에요. 지금 저 장면이요. 그런데 전현 평론가님 저 차량이 덮쳤을 때 그곳에 지금
사람들이 여럿 앉아 있었잖아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너무나 안타깝게도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이 차량 보시면 미끄러져 내려가면서 가속도가 붙었고요. 무려 100m가량을 미끄러져 내려가다가 세상에. 70대 노부부와 노점상을 덮친 건데 70대 노부부의 남편은 사망을 했고요. 아유. 아내가 크게 다쳤습니다. 구근에 있던 노점상인 한 명이 장사를 하다가 미처 피하지 못하고 부상을 당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게 무슨 날벼락이에요. 세상에 차가 굴러서 100m나 굴러서 평화롭게 앉아있던 평상을 덮칠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겠어요. 관련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주분께서 파킹이 들어가 있는 걸로 인식을 하고 시동을 꺼버린 것 같아요. 보니. 저 119 구조대가 와갖고 이제 기아를 바꿔놓은 거죠. 파킹으로 해놓고 사이드를 당겨놓은 거죠. 일단은 우리가 CCTV상 봤을 땐요. 기어를 좀 오작동해서 안 했겠느냐 추정을 하는데요. 국가수 지금 우리가 의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차량. 아니 박주 변호사님 지금 사고를 낸 그 사고 차량의 운전자는 지금 뭐라는 거야? 지금 저 상황을 봤을 거 아니에요 지금? 네, 이 사고를 낸 운전자는 70대인데요. 이 경찰 조사에서 정신이 없어서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그래서 운전자가 차량을 세운 뒤에 당연히 차량 브레이크를 채워놨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잊고 내린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하, 아니 근데 지금 저 상황이 물론 아까 이제 경찰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박성배 변호사님 운전자 이 사고 차량 운전자 지금 70대입니다. 사고 차량 운전자의 말만 고지고대로 믿을 수는 없잖아요. 혹시 저 차량에 있는 어떤 이 기계장치를 통해서 당시에 주차를 했을 당시에 차량 상태가 어땠는가가 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조사를 통하면 나올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는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차량의 최신 기종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만 파킹의 기어를 옮겨 놓았는지 여부도 어느 정도 규명해낼 수 있는데 정신이 없었다는 해명 외에는 달리 항변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주변의 진술이 사실에 부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일단 저 차량 보세요. 저 사고를 낸 차량인데요. 저 차량이 저렇게 종이장처럼 부였을 정도면 세상에 저 차량이 사람을 덮쳤어요. 어떻게 됐겠어요 세상에. 박성배 변호사님 세상에 진짜. 경사로 주차장에서 적절한 고인목을 하지 않아 미끄러지는 차량 사고는 통상 참사로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충격을 그대로 받아 충격하는 물건과 사람의 엄청난 충격을 일으키기 때문인데 역시나 이 사건에서도 사람이 사망하고 중경상을 입는 피해를 벗어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특히 경사로 주차장에는 보통 미끄럼주의 안내 표지판을 설치해야 하고 주차 시 고인목도 받쳐야 합니다. 기본적인 상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사고가 난 주차장에서는 이러한 조치가 전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울산시 울주군 관계자에 따르면 사고 현장에는 미끄럼주의 안내 표지가 따로 없고 경사 도와 관련해서는 방지턱 표지판만 있을 뿐이다라고 전하고 있는데 주차장 관리 주체가 이 사고와 관련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일단 경찰은 이 70대 운전자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인데 중경상을 입은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에 따라 추가 입건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 너무너무 이게 바꿔볼게요. 어머, 배우가 된 문소리 엄마? 아니 대체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하재근 평론가님? 예, 글자 그대로 배우 문소리 씨의 어머니가 배우가 됐다는 진짜예요? 예, 그런 얘기입니다. 어머나. 그러니까 이른이 다 된 나이에 문소리 씨 어머니가 연기를 시작을 했는데 와. 벌써 5년 차 배우가 됐다고 합니다. 어머. 그리고 그분 이제 이양난 씨인데 네. 벌써 촬영된 작품이 20편에서 30편 가까이 되고. 어머, 이분이에요? 그렇습니다. 어머. 딸인 문소리 씨는 1974년생의 26년 차 배우인데 네. 엄마인 이양난 씨는 1952년생의 5년 차 배우. 그러니까 문소리 씨가 까마득한 선배입니다. 닮았다 근데 진짜. 문소리 씨가 네. 어머니이자 후배 배우인 이양난 씨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엄마가 지금 공중파 진출을 노리고 있다. 엄마는 지금 누구보다도 활활 타오르는 열정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아니 근데 박주민 선생님, 문소리 씨는 뭐 워낙 유명하고 걸출하고 뭐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배우이다 보니까 시청자분들과 또 팬분들은 아하,
이 딸인 문소리 씨가 엄마한테 연기 지도를 좀 해줬겠지 또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긴 한데요. 문소리 씨 같은 경우 말씀하신 것처럼 2000대 1을 경쟁률을 뚫고 영화 박하사탕으로 굉장히 화려하게 데뷔를 했고요. 또 이 문소리 씨 남편은 영화 감독인 장준환 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딸이 조금 엄마의 데뷔에 도와준 거 아니냐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문소리 씨가 본인의 심정을 밝혔습니다. 이 딸이 배우니까 엄마도 주변에 영화와 관계자들이 아는 사람이 많을 것 같고 네. 그래서 시작하기도 쉽다고 생각을 하시지만 사실은 자신은 남보다 더할 정도로 이 남편과 자신은 관여한 적이 없다. 네. 그리고 우리 집은 사실은 이렇게 좀 각자의 길을 간다 이렇게 심정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딸의 후광 없이 이양란 씨 같은 경우는 본인의 힘으로 직접 오디션을 발로 뛰어서 사실은 영화 데뷔를 한 건데요. 와. 그런데 출연한 단편 영화가 이 영화제들에 출품된 적이 있어서 이 당당하게 레드카펫에 선 적도 있다라고 합니다. 와. 그러다 보니까 문소리 씨는 자신의 후광 없이 이렇게 데뷔를 해서 영화인으로 활동하는 어머니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합니다. 아 진짜 그러겠네요. 그런데 지금 문소리 씨의 어머니 이향란 씨입니다. 그런데 벌써 배우의 길을 걸어온 지가 5년 됐다는 건데 아니 그러면 혹시 여러분 그런 생각하실 거예요. 배우가 되기 전에는 그러면 전업주부? 아니면 다른 생활? 뭐였을까 궁금하시잖아요. 영상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헤어부터가. 안녕하세요. 저는 동탄에서 온 도전자 69세 이양란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저희 딸하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엄마 학원비 제가 끊어드릴게요 이러면서 자기는 적극 지지한다고 그러더라고 우리 딸이. 근데 사실은 저희 딸이 영화배우 문소리입니다. 네? 누구요? 문소리 배우님이요? 사진 나오는 문소리다. 행복하시겠어요 진짜. 예. 문소리 선배님 아버님이세요? 예, 저희 딸이 문소리입니다. 나는 배우고 와이프는 모델이고. 아니 그러면 저는 문소리 배우님이 그 재능을 어머님한테 물려받으신 건가요 그러면? 저는 몰랐어요. 저한테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고 그랬는데 이 가족끼리 하는 얘기인데 아버님을 닮았으면 배우를 못했을 것 같은 생각도 든다고 그러더라고요. 와 대박 사건입니다. 배우가 되기 전에는 전효연 평론가 이른바 시니어 모델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어머 세상에. 그렇습니다. 물론 문소리 씨도 유명하시지만 저 어머님도 상당히 유명하시죠. 시니어 모델로서 저렇게 활약을 하고 계시고 와 멋지다. 간지난다 진짜. 대박 사건. 배우로서도 정말 활약을 하고 계신데 사실 이 엄마 입장에서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하다가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게 쉽지만은 않았겠죠. 그런데 이때 바로 문소리 씨가 굉장히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해준 겁니다. 아까 들어보셨겠지만 학원비를 내주면서 엄마를 적극 응원하기도 하라고 했는데 근데 문소리 씨 하면 최근의 작품 폭삭 소가수다 기억나시죠? 젊은 시절의 오해순 주인공은 아이유 씨가 있었고 중년에 또 새로운 연기는 이 문소리 씨가 선보여서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 문소리 씨가 이 폭삭 수다수다 대본을 읽을 때 엄마 생각을 하면서 눈물을 많이 흘렸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오해순의 삶과 어머니 이양란 씨의 삶이 겹쳐 보였기 때문이라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오해순이라는 인물 드라마 보시면 알겠지만 문학소녀이지만 우여곡절 끝에 고등학교도 졸업하기 전에 결혼해서 아이 낳고 평생을 헌신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문학의 꿈을 놓지 않았고 결국은 나중에 등단까지 하고 책도 내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문소리 씨가 이 대본을 보자마자 엄마 생각을 나서 눈물을 흘렸다라고 하는데 이 어머니도 참 멋지고 어머니를 이렇게 응원해주는 딸의 모습도 참 보기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안진용 기자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뭔가 DNA라는 건 있는 거 연기 DNA 그러니까 지금 어머니가 좀 늦깎이로 데뷔는 하셨지만 진짜 그 DNA라는 게 있나 봐요. 피는 못 속인다는 말이 딱 맞는 것 같고요. 또 문소리 씨가 적극적으로 이제 심적 지원을 했죠. 배우가 되는데 직접적인 도움은 주지 않았지만 굉장히 많은 심적인 이 도움을 줬기 때문에 어머니가 마음 편하게 이렇게 배우 생활을 할 수 있었는데 독립영화계에서 활동을 하면서 주변에서 칭찬도 많이 받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연세가 있기 때문에 함께하라는 독립영화계는 학생들도 많잖아요.
향난샘 찢었다 이런 표현을 많이 봤는데요. 찢었다. 네, 찢었다는 게 요즘 아이들이 많이 쓰는 표현인데 정말로 강렬한 인상을 그렇죠. 남겼다 이런 표현인데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이 기분이 도대체 뭐지? 라는 생각이 듣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 문소리 씨가 나도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엄마 정말 대단하다는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네. 자, 그리고 이양란 씨는 스스로 이런 생각을 했대요. 내가 뭐 잘하는 게 있나 싶었다는 거죠. 밥 잘한다고 누가 칭찬하는 것도 아니고 살면서 특별히 칭찬받은 적이 없다 했는데 늦가기 배우로 활동을 시작한 후에는 향난샘 찢었다. 이렇게 정말로 젊어서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칭찬을 받기 시작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연기를 대하는 자세 역시 늙음하게 한번 도전해본다가 아니라 진심으로 나는 배우다라는 생각으로 임하고 있다는 거죠. 와, 근데 조금 전에 이양란 씨가 했던 얘기 중에 앞부분 좀 보여주세요. 근데 이게 많은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제 연세가 좀 있으신 이 오랜 또 주부 자식들을 키워내시고 이제는 다 출가시키시고 이제 남편분과 생활하시는데 단둘이 생활하시는 그 어머님들이 보실 때 저 얘기 보세요. 밥 잘한다고 누가 칭찬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 아니. 박선배 변호사님 진짜 살면서 특히 전업주부로 살아오셨던 분들은 당연히 밥 차려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특히 삼식이 남편들은 밥 3끼 얻어먹은 것도 고마운 일이지 그걸 다 막 하는데 누가 칭찬도 안 해주고 저 말은 막 먹먹하게 다가올 것 같아요 지금. 아이들 키우고 가족들 건사하는 일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데 우리 어머니들이 칭찬을 못 받은 게 사실이죠. 저 개인적으로는 밖에서 일하는 것보다 가족들 돌보는 일이 더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머니들이 칭찬을 받지 못했는데 역시 이래서 사랑꾼이에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사랑꾼으로 지금 박선배 변호사님 뜨고 있잖아요 요즘은. 그런 소리 듣자고 한 얘기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문소리 씨는 우리 엄마 아주 무서운 분이다라고 언급한 적도 있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이양란 씨는 살면서 특별히 칭찬받은 적이 없다고 했는데 문소리 씨도 어머니로부터 칭찬을 못 받아봤다고 해요. 문소리 씨는 서울의 한 대학교 교육학과 출신인데 학창 시절 성적이 꽤 괜찮았다라고 말을 했더니 이양란 씨가 괜찮았지만 서울대 갈 실력은 안 됐다고 받아쳤다고 합니다. 또 문소리 씨는 전교 1등을 하지 않아서 한 번도 칭찬받은 적이 없다는데 어느 날은 전교 5등을 하고 이번에는 엄마가 칭찬해 주겠지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그때도 이양란 씨가 네 위로 4명이나 있다라고 말하면서 결국 칭찬을 하지 않았다고 이른바 합니다. 팩트 폭격을 하셨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두 사람 모녀라기보다는 자매에 가까운 사이로 서로를 응원하고 지지해주며 지내고 있습니다. 야, 진짜 문소리 씨한테는 든든한 또 뭔가 지원군이 왜냐면 엄마가 저렇게 배우 생활 하시는 것도 보면 지원군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뭔가 쓴소리 해준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거 아무나 못하는 겁니다. 그래도 이양란 씨 엄마가 계시기 때문에 정말로 또 문소리 씨 같은 대스타가 걸출한 배우가 탄생한 거 아닌가 생각되고요. 앞으로 문소리 씨 어머니 이양란 씨의 작품 세계도 뉴스파이트가 응원하면서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나. 아니 그 영화 과유손에 보면요 하재근 평론가 군인 안 나오던데 박병장 얘기가 웬 말이에요 이게 지금? 네, 전설의 가위손 박병장이라고 사실은 우리가 다 아는 사람입니다. 제가 저희라고 하지 않고 우리라고 한 것은 시청자 여러분들도 다 아신다는 뜻인데 누구냐면 지금으로부터 4년 전에 충남 계룡시 계룡대에서 복무한 해군 박병장이라고 있었습니다. 잠깐 눈매가 약간 어디서 많이 봤는데 눈매가 저 박병장이 소문난 가위손이었는데 그의 손을 거쳐서 이발이 끝나면 모든 장병들이 잘생겨 보였다라고 하는 괴담이 있을 정도로 눈매 어디서 많이 봤는데 고객 만족도 100%였다고 하는데 바로 저 가위손의 주인공은 박보검 씨였습니다. 당시에 함께 복무했던 사람 중에 가수로 데뷔한 당시 군인도 있었는데 안태규 씨인데 안태규 씨가 뭐라 그랬냐면 내가 신병일 때 당시 이발병이었던 박보검 씨가 머리를 잘라주겠다고 해서 너무 감격스러웠다 라는 말도 했었는데 그렇게 이발병으로 동료들의 머리를 잘라줬던 박보검 씨가 최근에 시골에 미용실을 차릴 거란 얘기가 들려왔습니다. 대박 사건. 일단은 박보검 씨가 군대에 있을 때 이발병이었다는 것도 아마 여러분들 어머 대박 사건 하고 반갑게 놀랍게 들으셨을 텐데 근데 전혜연 평론가님 근데
군대 이발병하고 진짜 동네 미용실 차량과 완전 차원이 다르잖아요. 아마 이 방송 보면서 많은 분들이 박보검 씨가 혹시 이발병 연기라는 게 아닐까 이렇게 의심할 수 있죠. 맞다. 아닙니다. 에? 자격증이 있다라고 합니다. 진짜예요? 네, 박보검 씨가 2020년 8월에 해군에 입대해서 문화홍보병이라든가 활동한 건 사실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주목을 받는 것은 군 복무 중에 이용기능사, 그러니까 이발사 자격증을 취득했다고 합니다. 와. 전역 3달 정도 남기고 국가기술 자격 검정 실기 시험에 합격을 했었다고 하는데요. 어머나. 이런 부분이 다시 주목받게 된 재미있는 계기가 있습니다. 네. 박보검 씨의 이런 특기를 살려서 박보검 씨가 시골 마을에 어르신 전용 미용실을 열고 주민들과 재미있게 소통하는 그런 예능 프로그램이 기획 중이다. 이런 뉴스도 들리고 있습니다. 와. 근데 저 사실 저 미용실에 저도 가고 싶다는 생각이 아마 와. 갔다 오신 분들 요즘 쓰는 표현으로 나 개 탔다 오늘 그러니까요. 머리도 하고 박보검도 만났다고 할 수 있는데 이 박보검 씨가 미용일을 정말 진지하게 임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미용일을 하려면요. 열기구 아시죠? 머리핀은 열기구도 잘 달아야 되고 커트도 잘 달아야 되는데 시험 보던 시기가 코로나19 시즌이었다고 어머나. 해요. 그래서 마네킹으로 시험을 봤다라고 하는데 박보검 씨 도대체 못하는 게 뭔가요? 연기도 잘하고 춤도 잘 추고 야. 미용도 잘한다고 하니까 또 새로운 활약이 기대됩니다. 근데 아까 조금 전에 그 자료 영상 나간 거 있잖아요. 해군 복무실에 아마 군 행사 사회 보던 거 보세요. 어머 안지용 기자님 그냥 진짜 빛난다. 진짜 아니 그냥 저렇게 연기하는 게 아니라 사회 보는 건데도 빛난다 진짜. 대박 사건. 군인이 됐다기보다는 군인 역할을 맡았다고 생각할 정도로 정말 완벽한 외모를 자랑하는데요. 네. 사실 이발병이 군대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는 군대 다녀온 사람 누구나 압니다. 네. 그 1cm, 사회인들은 눈꼽만큼도 모르는데 그 0.1cm가 군인들한테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특히 이 육해공 해병대마다 두발 규정이 다릅니다. 박보검 씨가 복무한 이 해군 같은 경우는요. 앞머리 5cm, 윗머리 3cm가 딱 규정인데 아하. 그 규정 안에서 얼마나 그 사람 얼굴형에 맞게 깎아주느냐 이게 바로 관건이라는 거죠. 네. 자, 근데 아까 그 증언에 따르면 굉장히 잘 깎아줬다고 얘기하는 와. 건데 군대에서는 병사들이 전역하기 전에 자기개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합니다. 왜냐면은 사회로 돌아갔을 때 무언가 자신만의 주특기를 갖게 되면 훨씬 더 사회 적응이 빠르니까요. 네. 이때 사실 박보검 씨는 돌아오면 할 일이 빤하잖아요. 서로 섭외하고 싶어서 난리가 날 테니까요. 근데 그때 박보검 씨는 본인의 연차 휴가까지 소진해 가면서 이 진해에 있는 해군 교육사령부에서 시험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와. 당당히 자격증을 취득했다고 하는데 박보검 씨는 평소에 사실 본인의 머리를 누구보다도 많이 맡기는 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자격증을 취득하면서 자기 개발도 가능하고 네. 그 자기의 머리를 만져주는 그런 분들의 마음까지 헤아리는 그런 기회가 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근데 사실 하재근 평론가님 아까 안지용 기자님 설명처럼 박보검 씨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연기 여기저기 섭외도 들어올 거고 광고 섭외도 들어올 거고 그냥 쉽게 말하면 세상 말로 치면 돈방석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인데 뭐가 아쉬워서 이용 기능사까지 따서 또 시골에 계신 어르신들 전용 그 미용실을 차린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을 거예요. 대박 사건입니다, 진짜. 군인이 휴가를 소진했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본인 연차 휴가를 반납하고 그 휴가 기간을 이용해서 시험을 봤다는 거 아니에요? 진심인가 봐요, 완전히. 완전히 진심이라는 얘기고 그럴 정도로 혈장을 불사르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아마 이렇게 좀 손을 써서 뭔가를 만들고 음악을 연주하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성격인 것 같은데 네. 그렇게 군대에서 본인의 또 소질을 개발해서 자격증을 따고 그게 프로그램으로 이어지고 그러니까요. 실제 어르신들한테 또 서비스를 해드리는 네. 이런 식으로 쭉 이어지게 되다 보니까 네. 정말 이것도 또 하나의 미담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그러니까요. 같습니다. 이런 게 바로 선한 영향력 아닌가 그런 생각 해볼 텐데 진짜 아까 우리 전혜연 평론가님 말씀처럼 그 미용실 어딘지 막 지금 막 댓글질 어딘지 알려주세요 뉴스파이터 막 그러실 것 같아요. 저희가 아는 대로 정보를 입수한 대로 한번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런 박보검 씨처럼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또 발산하는 분이 또 있을 것 같은데요, 박주 변호사님. 네, 근데 사실 저도 박보검 씨랑 작은 인연이 있습니다. 어머나! 제가 대학원에서 강의할 당시에 박보검 씨가 제 수업을 듣고 싶다고 직접 메일로 보내서 청강 신청을 한 적이 있거든요. 어머나. 그 정도로 박보검 씨는 학업이면 학업, 그리고 모든 거에 이제 열정이 있는 친구인데요. 근데 박보검 씨만큼 열정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탱고의 열정에 빠진 사람인데요. 이 탱고에 빠진 이 낭만파 조직원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조직원이라고 하니까 대체 무슨 이야기 하는 걸까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영상으로 한번 보시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직원? 네. 나 다음 차세들은 너희들 중에 하나야. 내가 선택한 게 아니야. 춤이 날 선택한 거지. 이제야 내 꿈을 찾았어. 이건 차차차. 이건 탱고. 네. 정말로 이 영화 혹시 예고 보신 분들 많으시겠지만 다음 달 3일 개천절에 개봉이 확정된 영화 보스의 그 주인공 중에 한 명인 정경호 씨 얘기인데 근데 박성배 변호사님 뭔가 이게 새롭게 지금까지 보여주지 않은 새로운 모습을 선보인다면서요. 올 추석 연휴에 정경호 씨가 춤추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신 것처럼 정경호 씨는 탱고에 빠진 낭만파 조직원 역을 맡았습니다. 춤을 잘 춘다는 게 너무 힘들더라. 4개월밖에 시간이 없어서 맹연습을 했다고 하는데 본인은 시간이 촉박했다고 하지만 함께 출연한 박지환 씨는 정경호가 앉아있으면 댄서 한 명이 있는 느낌이었다고 칭찬을 했다고 합니다. 또 조우진 씨 역시 정경호의 춤선과 액션 몸선이 정말 예뻤다고 칭찬에 가담했습니다. 야, 근데 진짜 잘생겼다. 진짜 솔직히 진짜 잘생겼어요. 근데 하재근 평론가님 혹시 탱고 공연 이런 거 좀 보러 다니셨어요? 어떠셨어요? 그다지 보러 다니지 않았습니다. 네. 근데 정경호 씨가 뭐 4개월 동안이나 맹연습을 했다고 하니까 거의 지금 액션이라는 단어까지 뭐 춤선, 액션, 몸선 이런 단어까지 좀 주변 동료들한테 나올 정도면 상당한 정도로 아마 내공을 쌓은 것 같고 그러니까요. 과거에 문근영 씨가 그 이제 이런 춤을 소재로 한 영화에 나왔을 때 너무 잘 춰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문근영 씨의 위상이 확 올라왔던 얘기가 있었는데 그럴 때가 있었는데 이번에 정경호 씨도 이번에 탱고를 선보이게 되면 또 한 번 배우로서의 위상이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뭔가 어딘가에서 또 춤바람이 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턱선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춤선도 멋지지만 이 손동작 춤선도 멋지지만 와 물론 춤을 열심히 맹연습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몸이 다이어트가 된 건지 모르겠지만 와 턱선도 날렵합니다. 근데 춤 실력이 어떤지는 안진용 기자님 멀리 돌아갈 게 없이 바로 옆에 계신 분한테 물어보면 되잖아요. 저희가 함부로 평가할 건 아니고요. 정경호 씨 하면은 13년째 공개 열애 중인 그분. 걸그룹 소녀시대 멤버 수영 씨가 있죠. 실제로 수영 씨에게 이 영상을 찍어서 보내주면은 잘한다라고 얘기를 해주면서 춤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하고요. 이렇게 변함없는 애정을 드러내고 있는데 춤 연습 외진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냥 일로서 춤을 추는 게 아니라 탱고의 매력에 푹 빠져서 탱고 전도사가 됐다고 합니다. 탱고에 대해서 너무 매력적인 춤이라면서 뜨거워지고 사랑에 빠질 수 있는 너무나도 묘한 춤이다라고 강력히 추천하고 있는데 아마 이 영화가 흥행에 성공하면 아까 박보검 씨처럼 정경호 씨가 이제 탱고 강습소를 차리는 그런 예능이 만들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혹시 안진용 기자님 이게 시사회는 미디어 시사회는 거쳤나요? 어떻습니까, 보스? 아직 미디어 시사회는 거치지 않았고요. 이제 내일 부산영화제가 개막을 하는데 부산영화제에서도 소개가 되거든요. 그래서 글로벌 영화 관계자들에게 먼저 소개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추석 연휴에 공개가 되는데 이게 탱고를 소재로 하지만 또 코믹이거든요. 원래 명절에는 코미디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명절 기간 중에 유력한 기대작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우리나라가 뭐 좀비딸도 그렇고 우리 국내 영화가 정말로 질주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흥행 질주에 이 보스란 영화도 한번 그대로 올라탈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멋집니다. 자, 분위기 바꿔볼게요. 어머나, 멀쩡한 아내 물건을 왜 판다는 걸까요? 전혜연 평론가님. 예, 이 사연은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다 들어보셔야겠습니다.
현대판 자린고비 남편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네? 독특한 상황이 담겨 있는 사연인데요. 어허. 결혼 10년차 아내의 고민. 일단 결혼 과정에서는 큰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남편이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 힘들게 자랐지만 굉장히 성실했던 점, 이 점이 연애 시절과 결혼 초기에는 아내의 마음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남편이 어려서부터 아르바이트도 많이 했었고요. 아끼고 아껴서 돈을 모아서 결혼 전에 이미 작은 상가를 사놓고 어머나. 전셋집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머나 세상에 저렇게 하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가정 형편이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다고 모두가 성실하진 않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 남편분은 대단한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들으면 안진용 기자님 벌써 시작부터 헤이 오늘 사연은 자랑이네 자랑 고민이 아니라 자랑이구만 이럴 거 아니에요. 고민이 아니면은 뉴스파이터는 다루지 않습니다. 아 맞아. 맞다. 네네. 이 남편의 알뜰함이 이제는 아내를 힘들게 하기 시작을 하는데 네? 어느 정도 알뜰한지 그게 이제 문제로 비화되는 게 약 6가지 정도 된다고 합니다. 6가지요? 그 첫 번째는 네. 남편이 밥 먹을 때 반찬을 3개 이상 차리지 못하게 한다고 합니다. 어머나. 근데 자린고비는 굴비를 걸어놨었으니까는 뭐 3개 정도는 입에 넣을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 인정 가능합니다. 근데 두 번째, 집안의 조명을 1개 이상 켜지 못하게 한다. 신혼 때는 무드를 잡는 측면에서도 인정할 만합니다. 괜찮네요. 근데 세 번째부터 상황이 달라집니다. 명절에 선물이 들어오면은 포장도 뜯지 않고 통째로 다른 사람에게 선물을 한다는 거죠. 어허. 선물 돌려막기라고 볼 수 있고요. 네. 네 번째, 아이가 밥을 먹다 흘려도 아까운 줄 모른다며 크게 혼을 냈다는 거죠. 아이고. 원래 아이는 먹으면서 좀 흘리는데 그걸 이제 엄마 아빠가 이렇게 주워 먹는 그런 재미도 그렇죠. 있는데 그게 아이 나옴이고. 근데 그걸 혼낸다는 거죠, 반드시. 아이고. 그리고 다섯 번째, 외식은 물론 밖에서 커피 한 잔 마음 편히 먹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짠돌이 남편, 통상 짠돌이들은 취미가 없거든요. 취미는 돈 드니까요. 그렇죠, 돈 드니까. 근데 이분은 취미가 있었어요. 에? 그 취미가 바로 중고거래였다는 겁니다. 아니 진짜. 아니 6개를 듣고 이제 일단 6번째는 중고거래니까 뺀다 치고 앞에 5개를 들으니까 아니 박주변 사람 솔직히 개인적으로 5개 딱 들으시고 어떤 생각, 어떤 느낌이 좀 드셨어요? 제가 실제로 이런 자린고비와에 살았던 분의 이혼 소송을 대리한 적이 있는데요. 어머나. 그 상대방 배우자는 정말 너무 힘듭니다. 제가 대리했던 사건 같은 경우는 이 비누가 닳아서 새로운 비누를 꺼내놓고 싶으면 남편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었는데요. 그런데 사연자는 그래도 착한 것 같아요. 사연자는 나머지는 그래도 참겠다고 하는데 이 도저히 못 참겠는 게 이 남편의 중고거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집안의 온갖 물건을 죄다 중고거래로 좀 팔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내가 아이가 낳고 나서 당장 이 못 입는 옷을 장롱 한쪽에 놨는데 그것도 아내 허락 없이 몰래 팔았고요. 어머나. 또 더구나 여성들이 좋아하는 게 가방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아내가 아껴들려고 몇 번 들지 않은 가방이 있었는데 그것도 몰래 중고거래로 팔았다라고 합니다. 진짜 아니 이거는 화도 안 나고 듣는 저희 제3자 입장에서도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지금 콧구멍에 지금 2개나 지금 숨 쉴 정도인데 지금 하재근 평론가님 지금 이 정도면 아니 제3자인 저희들이 듣기도 지금 너무 황당한데 아내분 입장에서는 지금 막 혈압이 오를 것 같은데요 진짜. 예, 함부로 쓰지도 못하고 금이야 오기야 아껴놓은 가방을 무단으로 불쑥 가져다 팔아버렸으면 당연히 엄청나게 화가 날 수밖에 이건 없는데. 말도 안 되지, 이거는. 그래서 아내가 버럭하면서 왜 남의 물건을 함부로 팔아라고 남편한테 얘기를 했다. 이런 말 당연히 나오죠. 그러니까 남편이 근데 그 말 듣더니 당당하게 사과도 안 하고 부부 사이가 왜 남이야? 아이고 이럴 때만 당장이 안 쓰는 거면 앞으로도 안 써. 이렇게 오히려 당당하게 그거 얘기했다고 어떻게 합니다. 알아요 본인이? 그래서 이 아내의 이제 최종 고민이 뭐냐면 뭘까 진짜 궁금한데요. 남편의 막무가내 행동에 이제 지칠 대로 지쳐서 같이 살고 싶지 않을 정도입니다. 네. 정말 아내의 물건을 함부로 팔아버린 남편한테 아무 잘못이 없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세상이 왜 안 그러겠어. 그리고 아까 저는 그 주목된 게 이 네 식구가 오순도순 식탁에 둘러앉은 상황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아이들이 맛있게 먹고 있는데 보세요. 저기서 일단 자막 좀 빼보세요. 우리 애기 막둥이까지 맛있게 오물조물 먹고 있잖아. 냠냠냠 먹고 있는데 거기서 밥 좀 흘린다고 이놈 새끼 밥 아까운 줄 모르 급하게 다 주부가 아빠가 저렇게 하면 되겠어. 아이고 우리 흘렸구나. 아이고 우리 귀염둥이 아빠가 다 먹을게. 이렇게 해야지. 저걸 그 하면 되겠어요 그걸 지금. 근데 어쨌든 지금 아내분의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닌 거예요. 지금 이런 사람하고
아내 물건을 허락도 안 받고 내다 파는 사람하고 이혼하고 싶은데 이거 이혼 가능합니까 이거? 일단 우리나라는 부부 별산제를 취하고 있어서 부부 중 일방이 혼인 중에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 즉 자신의 소유입니다. 이 사연에서도 아내의 옷과 가방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내의 소유로 봐야 할 것인데 남편이 이 아내의 물건을 가져가서 처분해버리고 따로 매도대금도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절도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머나. 즉 범죄 자체는 성립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부 사이여도요? 그렇습니다. 어머. 그런데 우리나라는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친족 상도례라는 것이 있죠. 그런데 이 배우자 등 일부 친족 간 재산범죄 처벌을 면제하는 친족 상대례 규정이 지난 2024년 6월 27일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법률 개정을 명하면서 그때까지 적용 중지 결정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24년 6월 27일 이후에 남편이 아내의 물건을 가져갔다면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그 이전의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야, 근데 이 AI가 만들어낸 영상 보세요. 진짜 지금 남편과 아내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왜 남의 물건을 함부로 팔아? 지금 안 쓰는 거면 당장도 안 쓰는 거야. 엄마 어떻게 알아? 지금 이거 물었네. 막 지금 지금 이렇게 하는 거. 지금 손가락질하고 삿대질하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보세요. 아내분이 혹시 그럼 박주 변호사님 남편한테 그동안 내 물건 중고거래 내다 판 거 다 싹 다 물어내 할 수 있어요? 어떻습니까? 법리적으로 따지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아내의 허락 없이 아내의 물건을 팔아서 이 경제적 이득을 얻었기 때문에 남편을 상대로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게 법리적으로는 그렇고요. 근데 다만 실무적으로 지금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상대 배우자를 상대로 이런 소송을 제기하는 게 사실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내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만약에 남편이 이렇게 무단으로 중고거래하는 게 반복이 된다라고 하면 이 부분을 가지고 이혼 소송을 제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혼 사유 중에는 이제 더 이상 혼인을 유지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혼 소송을 제기한다라고 하면 이 남편이 그동안 자신의 물건을 함부로 팔아서 얻은 이득도 재산 분할로 반환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또 하나 주목되는 조금 전에 AI 영상 진짜 너무 마음 아파요. 조금 전에 AI 영상 보여주세요. 세상에 아니 전희연 평론가님 보세요. 아마 어떤 상황인지 미루어 짐작컨대 아이가 뭐 조그만 걸 잘못하거나 아니면 아까 밥을 흘렸거나 했을 수도 있고 옷을 지금 더럽혔나 봐요. 그러니까 옷이 귀한 줄 몰라. 옷이 귀한 줄 그것 빨리 정말 가만히 그러니까 저 아내분 표정 보세요. 손살에 치면 이제 그만해. 애가 주눅 들잖아. 그만 좀 하라고 아마 지금 저렇게 하고 있어. 아니 애한테 심리적으로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진짜 아빠 된 사람이. 제가 보니까 아내분이 아빠가 아이들에게 하는 행동 때문에 더 섭섭하고 화가 많이 난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성실하고 근면 절약한 것 자체를 나쁘다고는 할 수 없는데 아이들이 지금 보면 굉장히 어리잖아요. 저렇게 어린데 일부러 밥알을 흘리겠습니까? 아 이거 버려야지 안타깝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너무나 자연스러운 건데 좀 다독이면서 절약 정신을 알려줄 수도 있는데 너무 과하게 하니까 아내 입장에서는 더 속상한 것 같고요. 아내분의 말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지친다라는 거예요. 이건 내가 그동안 이해하고 참았지만 애들한테까지 이렇게 아이들을 주눅들게 하고 과하게 하는 건 더 이상 못 참는다라는 심정이 투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남편분께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그렇게 돈 모아서 뭐 하시려고 하시나요? 결국은 가족들과 즐겁게 지내기 위한 건데 나중에는 오히려 가족들이 그때 우리한테 했던 그 자린고비 행태 때문에 싫다고 할 수도 있거든요. 아직 아이들 어리고 아내분 마음이 완전히 돌아가기 전에 가끔 나가서 커피도 사 드시고 아이들에게 한턱 쏘면서 좋은 아빠 노릇하시는 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아이들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또 아내분은 얼마나 더 소중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가족분들하고 오순도순 잘 지내는 게 중요하지. 그 중고거래 팔하고 뭐 할 거예요. 당장은 뭐 그게 돈 생기지만 마음을 다 잃어버리잖아요. 가족분들의 마음을. 그러니까 남편분 오늘부터 치킨 사갖고 가서 야 오늘 치킨 파티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분 전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바꿔볼게요. 어머나. 아하, 안진용 기자님. 그러니까 싸이 씨 콘서트를 볼 표는 못 구했으니까 싸이 씨 공연 끝나면 주차장에 오겠지 하고 기다린 거예요, 지금? 자, 지난 7월 19일로 가보겠습니다. 그때 경기도 과천에 있는 서울대공원에
거대한 대형 공연이 열렸습니다. 바로 싸이 씨가 물을 뿌리면서 해서 흠뻑 젖는 그 공연이 거기서 열렸거든요. 네. 근데 공교롭게 이날 저도 현장에 있었어요. 그래요? 예, 근데 저는 이분은 보지 못했는데 이유가 있더라고요. 공연이 열리던 날 오후 7시 15분에 주차장을 서성였는데 제 기억으로 그날 공연은 오후 6시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인즉 7시 15분이면 공연장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네요. 자, 그러면은 이 남성, 앵커님 말씀대로 정말로 공연을 보기 위해서 싸이 씨 공연장에 나타났을까요? 영상 안에 답이 있습니다. 네. 한 남성이 주차된 차 뒤에서 옷을 갈아입습니다. 검은 옷에서 파란 옷으로 갈아입고 있는 이 남성. 왜 그러는 걸까요? 그리고 모자와 마스크까지 착용하고 주차된 SUV 운전석에 탑승합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 차에서 내리더니 이번엔 손에 장갑을 착용하고는 뭔가 초조한 듯 주변을 두리번거리면서 계속 서성이는 모습이죠. 자,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갈팡질팡하는 모습의 이 남성. 적어도 싸이 씨 콘서트를 보는 게 목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은 딱 봐도 전현 평은 뭔가 수상쩍다는 생각이 드는 게 그냥 차들 사이로 왔다 갔다 두리번 좀 이상해요. 예, 뭔가 이상한 모습이죠. 처음에 그냥 봤을 때는 혹시 공연장을 못 찾나 싶은데 옷까지 갈아입고 두리번 하는 것. 저 남성이 목적은 싸이 씨의 공연을 보거나 혹은 공연장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곳에 세워진 고급 차량, 특히 문이 잠기지 않은 고급 차량을 살펴보고 있었던 겁니다. 어머나. 지난 7월 19일 남성이요. 경기도 과천 서울대공원 주차장을 찾아서 문이 잠기지 않은 저런 고급 차량 안에 들어갔고요. 뭘 결국 가지고 나왔냐. 2,750만 원 상당의 고급 시계를 훔쳐서 나온 겁니다. 세상에. 아니 근데 하재근 평론가님, 저 인간은 간도 커요. 보통 대한민국의 특히 주차장, 그것도 대형 주차장이면 이 사방 군데에 CCTV가 있을 건데 그걸 CCTV에 자기 범행 모습이 찍히지 않을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한 걸까요, 지금? 그거를 미처 생각을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 30대 남성이거든요. 차량 터리범인데 자기의 정체를 감추기 위해서 옷을 저렇게 갈아입잖아요. 갈아입고 정체를 감추려면 안 보이는 데서 갈아입어야 되는데 변장하는 모습이 다 찍혔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자기가 찍힐 거라고 생각을 못한 것 같은데 어쨌든 자기 딴에는 열심히 지금 치밀하게 지금 자기 정체를 숨기고 있는 겁니다. 옷을 저렇게 검은 옷에서 파란 옷으로 갈아입고 마스크 쓰고 모자 쓰고 다 했거든요. 나중에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10km 구간을 도보와 대중교통으로 이동했습니다. 나름대로는 치밀하게 범행을 했고 훔친 시계는 전당포에 맡겨서 현금화했습니다. 아니 아무리 꼭 진짜 보면은 박성배 변호사님 꼭 범죄를 저지르는 인간들은 나쁜 쪽으로 머리를 엄청 잘 써요. 이제 근데 어떻게 저렇게 머리를 굴려도 잡히긴 잡혔겠죠. 시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을지언정 이와 같은 범행 반드시 검거되기 마련입니다. 피해자가 신고를 했고 곧바로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여 뒤인 지난달 16일 오후 7시 10분경 이 피의자가 또다시 서울대공원 주차장에 나타나서는 범행을 시도합니다. 경찰이 곧바로 이 모습을 포착하고 체포하기에 이르는데 지금 체포 장면이네요. 그렇습니다. 경찰은 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차량에서 훔친 것으로 추정되는 현금 30만 원도 확인해 압수했습니다. 여죄 가능성이 충분해 추가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당포에 맡긴 고급 시계도 다행히 회수했는데 피해를 회복한 것입니다. 간이 배 밖으로 나온 인간이 대낮에 어두컴컴한 시간도 아니고 대낮에 CCTV가 5만 군데서 다 찍고 있는 그곳에 버젓이 범행을 해요. 근데 어쨌든 근데 박주희 변호사님 잡고 봤더니 저 인간 뭐 하는 인간이에요, 근데? 네, 이번에 체포된 30대 남성은 별다른 직업이 없었는데요. 경찰에 진술하기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런 범행을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이 남성을 기소했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에는 여죄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단번에 여러 차례 범행을 했다라는 거는 추가적인 여죄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경찰은 행적을 분석을 해서 지금 관련 신고가 된 게 있는지 이 부분을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제 사실은 이런 범행을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경찰 관계자는 행사장이나 유원지에 장기간 이 주차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차량 문을 잠궜으면 좋겠다라고 밝혔고요. 또 이 차량 안에 이런 금품이라든지 아니면 고가품을 두지 않는 것도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되는 거라고 밝혔습니다. 아니 근데 박성배 변호사님
뉴스파이터가 여러 차례 이런 비슷한 사건을 전해드리면서 차량문 꼭 잠그세요. 왜냐하면 또 차량 절도범들이 뭐 차종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차량문이 잠기지 않으면 옆유리가 이렇게 접히지 않고 펴 있는 차량을 많이 또 표적으로 삼다면서. 근데 왜 뭐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럴 수 있지만 왜 차량문 잠그는 걸 소홀히 하시는 분이 여전히 계실까요?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습관이 들지 않아서입니다. 차량문을 늘 잠그는 분들은 반드시 잠그기 마련이고 열어두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늘 차량문을 잠그는 것 자체가 습관으로 익지 않은 분들은 차량을 흔히 열어두고 다니는 경우가 많은데 대형마트나 공연장이나 네. 대형 주차장, 아파트 주차장 어느 한 곳이나 범죄 피해 표적으로서 손색이 없는 장소입니다. 아하. 특히나 고가 차량일수록 피의자들은 노리기 마련인데 차량문을 내릴 때 일시적으로 정차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잠그는 습관을 오늘부터라도 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요. 네네네. 하재근 평론가님. 저 이제 차량 터리범이 네. 싸이 씨 아마 흠뻑쇼를 노린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사람들이 관객들이 물에 젖을까봐 차량의 귀중품을 놓고 들어가는 걸 계산을 하고 간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좀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흠뻑쇼라든가 워터밤이라든가 물 관련된 여름 그 쇼를 관람하실 분들은 차에다가 귀중품을 놓고 가지 마시고 애당초 갈 때부터 귀중품을 아예 안 가지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얘기 나온 김에 안지중 기자님. 그러면 싸이 씨 콘서트, 물론 다른 콘서트 마찬가지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싸이 씨 콘서트는 이제 이런 범행이 싸이 씨 콘서트를 보러 오신 분들이 주차한 주차장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차제에는 안내 방송 같은 것도 좀 해주시는 게 필요할까요? 어떻습니까? 실제로 저런 곳에서는요, 저런 도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에 그런 개인 소지품을 잘 좀 챙겨달라고 얘기는 분명히 나옵니다. 자, 근데 저게 안 걸릴 줄 알았나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볼 때는 저 절도범 상당히 치밀했습니다. 왜요? 옷을 갈아입었죠. 아하. 근데 왜 파란색이었을까요? 자, 다른 영상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싸이 씨 콘서트의 이 드레스 코드가 파란색입니다. 처음에 소름 끼쳐. 네, 검은색에서 파란색으로 갈아입는 게, 그리고 실제로 현장에서 갈아입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어머나. 저게 저희가 절도범이다 하고서 보니까 이상한 거지, 현장에서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싸이 콘서트 와서 파란 옷으로 갈아입었구나 생각할 수 있고요. 얼굴 마스크도요, 7월 19일이죠. 또 야외여서 햇볕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어머나. 그래서 모자를 쓰는 사람도 있지만은 얼굴 전체에 타지 않게 해서 마스크를 사람들은 다 파란색, 다 파란색이야 진짜. 어머.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치밀했다고 볼 수 있고, 또 하나, 저나 굉장히 대형 주차장인데 만약에 아파트라든지 그런 데 주차장에서 훔치다 걸렸으면은 주변에 있는 차량들 안에서 블랙박스를 볼 수 있는데 저곳은 전국 각지에서 전날 하루만 저기서 온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저 사람 지금 보면은 굉장히 원거리에서 CCTV로 잡힌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본인은 그 CCTV가 있는지도 몰랐고 적어도 저기에 세워진 차량들은 그날 떠나면 다시 이곳에 오지 않을 차량들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블랙박스를 신경 안 쓰고 과감하게 절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네요. 어쨌든 소름 끼쳐요. 어쨌든 정말로 한 달간의 잠복 끝에 저 옵슬린간 잡아낸 우리 대한민국 경찰분의 집념 또한 대단했다, 이런 생각 해봅니다. 박수 보내드릴게요. 잘하니 부대? 아니, 안지중 기자 뭐 쑥쑥 잘한다는 얘기에 뭐 잘하니 부대가 뭐예요? 자, 고라니랑 킥라닌 들어보셨죠? 네네. 고속도로를 달리다 갑자기 튀어나오는 고라니, 그리고 이제 킥보드를 타고 다니면서 갑작스럽게 튀어나오는 이런 킥보드족들을 킥란이라고 부르죠. 아하. 자, 근데 자라니는 뭘까요? 오토바이 폭주족 얘기 최근에 많이 들어갔는데 요즘은 이렇게 자전거 부대들, 자전거를 타고 나면서 툭툭 튀어나오는 이들을 자란이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까지 부르게 됐는지 영상 보면 이해하실 겁니다. 충남 아산의 배방읍 일대입니다. 네. 자전거 한 대가 일반 도로를 달리고 있는데요. 자, 헬멧도 쓰지 않았고 방향도 이리저리 바꿔가면서 아찔한 주행을 이어갑니다. 뭐야 지금? 차들 앞을 가로막으면서 위험천만하게 지나가기도 하는데요. 지금 빵빵대고 난리네 지금. 그렇습니다. 근데 산 넘어 산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번에는 또 다른 장면입니다. 여러 명의 아이들 무리해서 어머나. 떼지어서 자란이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머나. 일대에서 악명이 높은 자전거 부대, 즉 자란이라고 하는데요. 어머머머머. 앞서 학생을 기다렸는지 지그재그로 고개 주행을 하고요. 바퀴 트는 고개까지 하네 진짜. 그렇습니다. 또 손을 위로 올리면서
아슬아슬하게 자전거 운전을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아니 근데 저게 아이들이라니까 더 놀랍고 지금 걱정되는 게 철딱선이 없는 행동이잖아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진짜. 예, 행동에 정말 뭐 철딱선이가 없어 보이는데 상당히 나이가 어려 보인다고 합니다. 네. 초등학생 또는 중학생으로 추정이 된다는 거예요. 자식들 굉장히 진짜. 어려 보이는데 요즘 미성년자들 사이에서 유행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자전거 있거든요. 픽시 자전거라고 브레이크가 없는 자전거. 그런다면서요, 진짜. 위험하다고 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네. 낮에는 픽시 자전거를 타고 저런 위험한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밤에는 그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이용해서 고개 운전을 또 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일부 또 여성들한테 욕설과 불쾌한 동작까지 한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왜 그럴까요? 근데 어쨌든 박선미 선생 아이들이라 하더라도 저건 진짜 잘못된 행동이잖아요. 그것도 처벌받는 거 아니에요? 단순히 위험한 주행을 넘어서서 이와 같은 행위는 상황에 따라 협박이나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 집단적 행위의 일환이라 죄질도 상당히 불량해 보이는데 물론 미성년자라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사건 처분 대상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일단 범죄는 성립합니다. 특히나 자전거를 운행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자전거는 보험가입 대상이 아니라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물건을 손괴할 경우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이나 도로교통법 위반 범죄가 온전히 성립합니다. 무엇보다도 본인 스스로가 어느 순간 크게 다칠 수 있는데 맞아요. 아무리 주변에서 얘기를 해줘도 실제 사고가 발생하기 전까지 스스로 절제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근데 저 영상 보신 분들 많은 걱정과 또 분노도 함께 나타내실 것 같은데요. 전여현 평론가님. 네, 누리꾼들 사이에서도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나 우리 동네에서 저런 거 봤다 너무 위험하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고요. 부모님들이 좀 책임감을 갖고 대책을 마련해라라는 의견도 나오고요. 네. 무엇보다도 저런 픽시 자전거 무법지대가 곳곳에서 목격된다고 합니다. 상시적으로 단속을 해야 된다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가정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꼭 주의와 단속 교육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칫 잘못하면 아이들 다칠 수도 있어요. 저런 행동하다가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